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일은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이야기할 이야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의 11월 PPI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은 전월 대비 0.2%로 생각을 했었지만 0.4%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소매물가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PPI인데 일단 CPI와 PPI가 연달아서 발표가 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CPI의 C는 컨슈머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PPI의 P는 프로듀서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근데 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CPI는 소비자가 뭐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은 매입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PPI는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출고가잖아요. 네. 그거는 매도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장이 직접 판매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대리점을 간다든지 그럼 그 이전에 공장이 이제 출하하는 가격이 그 이제 PPI인데 이게 오르면은 네. 당연히 소비자 가격도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PPI가 앞으로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할 거냐, 네. 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또는 이제 12월 20일에 있겠죠. 그때의 그 PC는 또 네. 어떻게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거냐,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네. 물론 PPI하고 CPI는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루는 이 상품군이 있겠죠. 네. 그거랑 PPI가 다루는 상품군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수입품도 사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뭐 아이폰 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CPI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장이 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건 PPI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는 오히려 PPI에는 들어가는데 네. 수입하는 건 안 들어가고 또 반대로 CPI에서는 네.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수입하는 건 들어오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도매물가라고 꼽히는 PPI는 또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CPI는 또 헤드라인과 코어로 나뉘어서 네. 발표가 되는데요. 그럼 PPI에도 그렇게 또 헤드라인과 또 나뉘는지 네, 궁금해요. 마찬가지죠. 예, 그 바로 이제 제일 처음에 봤던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녹색이 있는 게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CPI의 헤드라인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네. 근데 헤드라인이니까 우리가 CPI 볼 때도 이게 공산품이냐 아니면은 서비스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공산품은 빨간색이에요. 네. 빨간색은 이미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파란색, 즉 서비스는 보면은 2년이 넘었는데도 2년 6개월째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 PPI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PI에도 그 코어가 있었잖아요. 근원 네. CPI가 있었는데 네. 근원 PPI를 보면은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근원 PPI도 그래프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요거는 근원 PPI인데요. 네. 근원 PPI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CPI처럼 이게 지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들을 네. 본 건데요. 이게 사실 어젯밤에 새벽에 나온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10월 거는
3.5% 이 정도로 뒤에 빨간색인데 보면 살짝 올라와 있죠. 네.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올랐다는 것은 12월 20일에 PC가 발표가 됩니다. 네. 물론 12월 20일이니까 FOMC가 17, 18일에 열리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FOMC에 참석하는 연준 위원들이 네. PC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다 된 거, 네. 예, 그걸 갖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이 마지막 남은 변수가 아닐까. 현재는 98%대 거의 2%로 네. 25 bps 인하하는 게 네. 유력하지만은 이게 아마 그렇지만 이제 12월 FOMC에 좀 영향은 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있을 FOMC에 대해서 좀 금리를 인하를 뭐 중단한다든지 인하폭을 굉장히 뭐 낮춘다든지 이런데 그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FOMC에서 승물고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살펴봤는데 CPI에 이어서 PPI도 또 2개월 연속 반등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연준이 또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가 또 12월 20일에 네.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시장의 예상은 이제 그 MO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달짜리로 봤을 때 0.2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장의 뭐 전문가들이 나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요. 네. 하여튼 0.2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가 그러면은 어떤 정도의 영향이냐. 저기 차트에 보면은 맨 앞에 빨간 거 있죠. 네. 그 0.09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PC에서 저게 빠집니다. 네. 저게 빠지고 저기 녹색 0.20이 들어오니까 대략 0.1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자세히 좀 계산을 해보면요. 네. 그다음 이제 차트에 보면 이제 근원 PC가 그거에 대해서 시장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뭐 연준에서도 지역 네. 연준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그 연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매일 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눈여겨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요 차트를 보면은 저기 이제 오른쪽 끝에 네. 24년 5월이니까 벌써 한 7개월 전이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그때 2.7%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은 시장의 예상은 2.9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클리브랜드는 네. 0.26 이제 그 한 달짜리를 0.26으로 받고 이걸 넣고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2.97이 됩니다. 그 얘기는 3%라는 사실 이거 심리적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3% 이렇게 됐으면 이제 네.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번 이제 PC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는 거죠. 또 FOMC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GDP입니다. 그러면 현재 GDP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GDP가 이제 뭐 지난 한 3년을 보면은 제일 잘 맞춘 곳이 이 파란색 네. 아틀란타 그 연준의 그 GDP 나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려 3.33%로 가장 최근께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 뉴욕 연준 네. 중간에 이 주황색인데요. 여기는 1.89. 요 뉴욕 연준하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네.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한번 3.0%로 줘봤어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GDP가 2.6%가 됩니다. 그러면은 24년 GDP가 2.6%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난번 9월 FOMC에서 연준의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24년에 GDP는 2.0%가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예상 속에서 이 기준금리는 4번 인하할 거야 이렇게 했고 그다음 내년에는 얼마 인하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2.0%하고 2.6%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애틀란타 연준은 3.3. 네. 그다음에 저기 뉴욕은 1.89, 뭐 1.9,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는 1.24 이렇게 해서 요거의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네. 그거는 얼마냐면 2.2%예요. 그럼 요거대로 됐다. 만약에 이 세 연준이 세 개의 연준이 이 예상한 거대로 그거의 평균값을 했다. 네. 그러면은 2.2%인데 2.2%를 놓고 계산해도 2024년에 그 성장률은 2.4%가 됩니다. 네. 여전히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무려 0.4%포인트가 높아요. 이 얘기는 아마 이번 그 FOMC에서 네. 연준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25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로 할 겁니다. 네. 이거를 예상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좀 이제 예상은 빗나갔죠. 네. 예상이 빗나갔다는 거는 이제 그 기준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을 한번 전망해 보자면 트럼프의 2기가 진짜 출범이 되고 관세가 예상대로 또 이렇게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악영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나눠서 본다면요. 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현재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성공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이제 배경은 뭐 밀레이 대통령이 워낙 강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잘 맞는 정책을 썼는데 그것도 있는데 기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워낙 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네. 사실 누가 와서 조금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저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본다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네.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 그다음에 물가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잘 물가를 잡고 있다가 지금 최근 한 1, 2개월 동안 다시 오르고 있는 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GDP가 또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오히려 너무 좋은 걸 받아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경제 정책들은 향후에 네. 그거는 아마 굉장히 이제 성적을 잘 내도 유지만 해도 이게 사실 A 플러스인데 네.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맞아요. 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채 순발행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게요. 단기 국채가 줄어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국채 순발행인데요. 네. 파란색이 이제 단기 국채고요. 이 주황색이 장기 국채입니다. 네. 근데 이 단기 국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네. 단기 국채는 만기가 1년부터 1개월부터 1년까지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게 예를 들어 100억 달러인데 네.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뭐 50억 달러만 신규로 발행을 할게. 네. 이 얘기는 단기 국채 양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발행을 보면은 현재까지 이게 이제 빌리언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370억을 단기 국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재무부가 옐렌이 이제 재무부 수장으로 있었을 때 지난번에 이제 밝힌 게 뭐냐면은 네. 올해는 12월 말까지는 그 단기 국채는 69만큼만 순 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75니까 어느 정도를 더 빼야 되냐면 거의 한 310을 더 빼야 돼요. 그러면 단기 국채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 덜한데 네. 예전에만 하더라도 영래포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래포가 줄어들면 뭐 이게 0으로 되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늘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포지션이 뭐 매도 포지션이었던지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단기 국채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MMF는 네. 당연히 영래포를 많이 사요. 자기 수익률이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률을 네. 낼 게 없으면은
역내포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역내포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한 170빌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국채입니다. 네. 장기국채 순발행은 현재 180인데 이게 목표가 393이에요. 근데 장기국채는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네. 장기국채는 발행하고 실제 발행하고 발행 계획이 네.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10빌리언이니까 2,100억 달러를 이제 앞으로 한 2, 3주간에 네.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수익률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현재 수익률이랑 또 단기 자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번에 저기 왼쪽 밑에 보면 FOMC가 50 bps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인하를 하면은 이제 사실 그 연준은 야 우리가 단기 국채 수익률을 인하했으니까 이게 사실 장기 국채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네. 너네도 알아서 떨어져 줘. 이건데 지금 시장이 완전히 그걸 비웃고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빠지나 싶더니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CPI 발표 네. 조금 올랐죠. 네. 그다음에 또 어제 새벽에 PPI 이런 발표들이 그 엮이면서 다시 4.3 근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은 장기 국채를 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수익률이 나한테는 한 4.3 정도는 줘야지 내가 이걸 사겠어. 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10년 뒤에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 뭐 1개월짜리 그 단기 금리가 5%든 10%든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로 내가 국채를 들고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 즉 자기 돈을 내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은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단기 자금 시장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이게 월말 효과로 살짝 네. 올라왔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월말 효과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아직은 그 연준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네. 그거하고 RRP 그 역내포 금리 사이에서 아주 뭐 아직까지는 평화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자금 경색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소폭 올라온 거는 월말 효과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매분기가 지나고 또 전분기에 대해서 은행들의 영업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3분기도 은행 상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실현 손익은 좀 개선이 됐을까요? 네, 미실현 손익은 이제 은행들이 뭐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들고 있거나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은행이 회계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은행은 100억 달러 국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50억 달러는 만기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50억 달러는 뭐 분위기 좋으면 팔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그냥 그렇게 분류하는 것 뿐이지. 네.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헬드 투 머추리티니까 만기까지 들고 가는 거. 네. 그게 이제 밑에 그 진한 색으로 돼 있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네. 만기까지 들고 간다 그랬는데 뭐 국채 가격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네네. 어쨌든 은행들이 이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 국채의 평가 손실이 한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말이 많았죠. 이거 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은행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해주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채 증권을 사거나 하는데 네.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증권들은
웬만하면은 팔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연준이 등장해서 야 팔지 마. 너네 이거 지금 위기가 있다고 해서 팔면은 급하게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헐값에 팔게 되죠. 네. 그러면 손해가 막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불안정해지고 그럼 그전에 괜찮았던 은행도 이거 뭐야 그러면서 팔고 이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준이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고 그걸 나한테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돈 내가 빌려줄게. 네. 그리고 시장이 진정되면은 그걸 다시 또 너네 돈 갖고 내가 담보 줄게. 이런 상설 레포 시장을 열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큰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굉장히 취약한 그런 은행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지난 분기를 보면요. 네. 0.5포인트가 단기금리가 하락했잖아요. 네. 연준이. 그래서 보니까 그 미실현 손익이 513 빌리언에서 364 빌리언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29%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9월까지거든요. 근데 12월에도 거의 25bp 인하하니까 거의 또 50bp 인하하죠. 네. 그러면 아마 내년 이번 이제 4분기 거는 지금 현재 364인데 네. 여기 한 260으로 확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실현 손익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한 연준와처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